불빛이 꺼진 회의실 한복판에서 문득 그가 나를 바라보는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었더라고요. 저는 이수빈이고 그는 오빠예요. 사실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그냥 오빠라고 부를게요. 오빠는 저의 직장 상사이자 친구 지역의 친구였고 저는 그 회사에서 알바처럼 일하던 막내 여동생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 마음이 그저 막내 여동생이 아닌 훨씬 더 깊은 곳으로 움직이고 있었음을 깨달았죠. 처음엔 제가 왜 그에게 매달리는지도 모르고 있었어요. 오빠가 회사를 나설 때 문 앞에서 잠깐 머뭇거렸던 날 오빠가 집에 조심히 가라고 한 말 한마디가 제 하루를 바꿨었어요. 너무 평범한 말이었지만 그 말이 제가 이 숨막힐 듯한 마음을 인정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마음을 터뜨리기로 결심했어요. 3번만 만나주세요라고요. 그 약속이 이렇게까지 제 삶을 흔들어 놓을 줄은 몰랐어요. 첫 번째 만남은 회사 인근 카페였고요. 저는 약속보다 일찍 도착해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오빠가 나타났을 때 저는 그가 평소보다 조금 더 어색한 표정이었음을 알아차렸고 그걸 보면서도 마음은 이미 내 거였어요. 오빠는 수빈아라고 부르는 순간 주저하다가 이야기 좀 할까? 라고 말했었더라고요. 그날 우리는 서로가 아무렇지 않게 여겼던 회사 일상, 친구 지역 이야기, 그리고 과거 민지 씨와의 갈등을 조금 들여다봤어요. 오빠가 말했었죠. 민지 씨가 정식으로 사과했다. 그 일은 이제 끝났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안심했었고 그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 있지 않다는 사실이 제 안에 작은 불안을 가라앉혔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몰랐어요. 오빠 안의 상처와 제가 깨닫지 못했던 거리감이 여전히 살아있음을요. 좋은 분위기로 끝났지만 끝나자마자 저는 이게 데이트였나? 하고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첫 번째 데이트. 그 약속이 저에게 의미를 갖기 시작했음을 저는 깨닫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생각했어요. 왜 나는 그를 오빠라고 부르면서도 내 마음을 동등한 위치로 두지 못하는 걸까? 왜 나는 언제까지 막내 여동생처럼 머물러야 하는 걸까? 오빠가 넌 지역이 막내 여동생 같은 아이야라고 말했던 기억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 말이 따뜻했지만 동시에 저를 한계 안에 가둔 말이었죠. 저는 그 한계를 넘어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오빠가 이혼남이라는 사실, 친구 지역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제 위치, 이 모든 게 제가 오빠에게 감정 표현하는 걸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혼남이라는 그 한마디가 왜 이렇게 제 안에 걸렸던 걸까요? 오빠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해도 그 말 하나는 저를 주저하게 만들었고 제가 좀 더 용감해져야만 했어요. 두 번째 만남은 회사 근처 산책이었어요. 날씨는 흐렸고 제가 준비해온 이야기가 많았죠. 오빠, 저 이번 신제품 라인 조사했어요 라고 자연스레 꺼냈지만 그 말 뒤엔 너와 나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오빠는 살짝 놀란 듯 했지만 또 일 얘기야? 라며 웃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이 만남은 그냥 3번이란 약속 중 2번째일 뿐이지만 제겐 그보다 더 많은 의미가 있다는 걸요. 저는 이번엔 저 말고 우리 얘기 좀 해요라고 용기를 냈어요. 오빠는 잠깐 멈칫했었고 이어서 정말 괜찮아? 라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오빠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좋아, 우리 얘기하자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조금씩 서로의 감정을 열었어요. 오빠도 말했더라고요. 내가 너에게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저는 놀랐어요. 그 말 뒤엔 그동안 숨겨졌던 오빠의 미안함이 숨어 있었고 오빠가 저를 막내 여동생으로만 본 게 아니라 사람으로 봤음을 느꼈어요. 그날 저는 마음속에서 한 발짝 나아갔고 그러나 동시에 또 한 발짝 뒤로 물러났어요. 왜냐하면 오빠의 표정 뒤엔 아직도 과거의 무게 이혼, 친구 지역, 회사 내 책임감 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제가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빠를 좋아하는 것만큼 제가 두려워하는 것 또한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만약 오빠가 내 마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만약 내가 그에게 여동생 이상이 되지 못하면,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어요. 바로 그때 제 폰이 울렸어요. 오빠였죠. 내일 아침에 회의 같이 할까? 저는 심장이 떨렸고 네라고 답했지만 그 순간 머릿속엔 이건 일이야, 감정이야? 라는 질문이 떠 있었어요.
저는 잠시 흔들렸고 제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오빠도 뭔가 망설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세 번째 만남. 저는 이날을 위해 준비했어요. 세 번이라는 약속이 완수되는 날이기에 저는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마음이었죠. 장소는 조용한 레스토랑이었고 저는 평소보다 옷차림에도 신경 썼어요. 그러나 마음속은 전혀 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제 마음이 끝이 될 수도 시작이 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거든요. 오빠는 약속 시간보다 늦게 왔어요. 저는 기다리면서 혹시 오빠 마음이 바뀐 건 아닐까? 라는 불안이 몰려왔어요. 오빠가 들어왔을 때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어요. 미안해, 조금 늦었어라고 말했지만 그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흔들림을 보고 제 안의 희망과 두려움이 뒤섞였음을 느꼈어요. 식사가 시작되고 우리는 자연스레 제품 라인 얘기로 들어갔어요. 오빠는 제가 제안했던 이번 라인에 대해 질문했고 제가 자신 있게 답하자 그는 내 의견이 옳을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이 말이 제게는 직장인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 말 뒤엔 문득 제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인정받기만을 바랐던 무력감이 스며 있었어요. 식사가 마무리될 즈음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어요. 오빠 고마워요. 오늘 저랑 나와준 것도라고 말했고 오빠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때 오빠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수빈아, 나 너에게 진심이야. 내가 나한테 여동생이 아닌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저는 눈이 커졌고 가슴이 터질 듯 했어요. 이게 제가 바랐던 대답이었고 동시에 제 두려움이 현실로 다가왔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듣고 기뻐하기도 전에 오빠는 이어서 말했어요. 하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이혼한 남자라는 게 내게도 큰 짐이야. 너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상처 줄 수 있다는 말 뒤엔 그를 바라보는 제 마음이 어떤 행동을 해야 할지 망설이게끔 했어요. 그 순간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친구 지역이었어요. 수빈아, 너 괜찮아? 라는 문자가 와 있었고 저는 그 문자 하나로 다시 중심을 잃었어요. 오빠와의 대화가 멈춰버린 것 같았고 제가 3번의 데이트를 완료했음에도 어떤 답이 확정된 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는 말했어요. 오빠, 그럼 우리 천천히 해요. 여동생이 아닌 사람 대 사람으로.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함께 레스토랑을 나섰어요. 그 순간 저는 제 마음이 묘하게 가벼워졌음과 동시에 앞으로 더해질 수많은 이야기들을 떠올렸어요. 이제 우리는 3번을 마쳤어요. 제 마음도 오빠의 마음도 어느 정도 드러났고요.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니에요. 저는 직장에서의 승부를 앞두고 있고 오빠는 과거의 짐을 내려놓을 준비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사이에서 제가 느껴야 할 감정도 오빠가 마주해야 할 현실도 여전히 남아있어요. 다음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펼쳐질까요? 오빠의 전 부인과의 관계, 친구 지역과의 미묘한 삼각관계, 신제품 라인을 둘러싼 회사 내 갈등, 그리고 제가 오빠에게 진짜로 사람으로서 인정받기 위해 걸어야 할 길. 제 마음은 이미 시작됐고 오빠는 아직 문을 완전히 열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불빛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숨을 고르며 생각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건 우리 둘이 만들어갈 이야기야. 기다림이 끝났을 때 나는 문득 그의 손끝이 떨리는 것을 보았더라고요. 그날 레스토랑 밖의 공기는 어느 때보다 차가웠고 나는 그 냉기를 느끼며 이것이 끝인가 아니면 시작인가라는 묘한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우리가 걸어 나서는 길 위엔 조명이 희미했지만 나는 그 희미한 불빛 속에서도 그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는 더 이상 막내 여동생을 보는 시선이 아니었어요. 수빈아, 정말 고마워. 그의 말이 조용히 떨렸고 나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엔 말이 더 필요 없었어요. 나는 그의 눈빛 속에 오래된 상처와 현재의 갈망이 뒤섞여 있음을 읽었고 그걸 읽은 나는 또 한 걸음 앞으로 나갔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고 나는 그 잠침의 틈을 메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낮게 말했어요. 오빠, 나 기다릴게요. 천천히라도 괜찮아요. 그 말이 떨어지자 그의 입술이 가볍게 흔들렸고 그는 그래, 고마워. 라고 웃었어요. 그 웃음엔 진심과 함께 책임감이 담겨 있었죠.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내 머릿속을 스쳐가는 영상들을 하나씩 꺼내봤어요. 처음 오빠 앞에서 손을 떨며 카페에 앉았던 장면, 두 번째 산책길에 내 마음을 직시했을 때의 떨림, 그리고 지금 레스토랑을 나서며 그의 눈을 바라보았던 순간까지. 그 모든 순간이 3번으로 마무리됐다고 생각했지만 마음속에선 마치 영화의 클라이맥스 이후에도 숨이 이어지는 것처럼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 문이 열릴 때 나는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찬 공기보다 더 참긴 긴장을 느꼈어요. 오빠가 먼저 출근해 있을 줄 알았는데 사무실은 아직 한산했고 나는 커피를 타기 위해 자판기 앞에 섰어요. 그때 오빠가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시선이 마주쳤고 그 순간 나는 잠시 멈칫했어요. 오빠도 잠시 망설였고 결국은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아침이야, 수빈아.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느껴졌던 적이 없었어요. 나는 아침이에요, 오빠. 라고 답했지만 마음속엔 어젯밤 이후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 라는 질문이 맴돌았어요. 회의가 시작되기 전 나는 메모를 뒤적이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이번에 우리가 출시할 신제품 라인에 대한 자료였고 나는 어제 그 대화가 나왔던 것을 떠올리며 조금 더 자신감이 생겼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오빠가 나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 고개 하나에 우리가 함께 일하는 동료 이상으로 인정받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회의 중 오빠가 발표를 잠시 멈추고 나를 쳐다보더니 수빈, 내 의견이 잘 반영돼 있다. 고맙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뛰었고 동시에 조금 두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이 칭찬 뒤엔 내가 너에게 더 많은 책임을 줄 수 있다는 암시가 숨어 있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가까워지고 나는 오빠에게 말을 걸었어요. 오빠, 점심 같이 가실래요? 그 질문이 내겐 단순히 식사를 함께 하자는 제안이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가 사이를 조금 더 명확히 할 수 있는 작은 기회였고 나는 그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오빠는 잠깐 고개를 기울이다가 좋아, 어디로 갈까?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고 동시에 마음 한켠엔 이번엔 내가 정말로 나 자신을 걸어야 한다라는 결심이 자리 잡았어요. 식당에 앉아 메뉴를 고를 때 오빠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너 요즘 잘하고 있어. 내가 제안한 이번 라인 보고 나도 놀랐어. 나는 그 말에 담긴 칭찬을 느끼면서도 이렇게 답했어요. 감사해요. 오빠 덕분이에요. 제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못했을 거예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더니 내가 자주 그런 말을 하지만 내가 진짜 잘하고 있어서야.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내 마음을 흔들었어요. 나는 고개를 숙여 숟가락을 들었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어요. 기쁨과 책임감,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인 상태였죠. 식사를 마치고 나갈 때 오빠가 나를 잠시 붙잡았어요. 수빈아, 퇴근 후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마음이 순간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그 가벼움 뒤엔 또 무슨 이야기를 꺼낼까? 라는 긴장이 있었어요. 얼마 후 퇴근 시간이 되어 우리는 회사 앞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노을빛이 아직 남아 있었고 그 시간엔 말이 적당히 멈춰 있었어요. 오빠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내가 너한테 미리 말했어야 했는데 과거가 완전히 정리된 건 아니야. 나는 숨이 잠깐 막혔고 그 말이 예전처럼 깊은 상처를 들춰내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도 알아요. 라고 나는 낮게 말했어요. 오빠가 고개를 숙이고 나서 다시 말을 이었어요. 내가 나를 여동생처럼만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하지만 내가 여전히 그 무게에 눌려 있어. 나는 그 고백을 들으며 마음속이 복잡해졌어요. 나는 여동생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는 나를 막내 여동생처럼 여겼던 과거를 직시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벤치에서 우리는 긴 시간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조금 세졌고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지만 우리는 각자의 속마음을 말없이 나눴죠. 나는 그가 떠올린 옛 기억을 떠올렸고 그가 감춰온 두려움을 느꼈어요. 그리고 나는 나의 두려움을 마주했어요. 만약 그가 다시 나를 밀어내면? 이라는 질문이 마음속 바닥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나 나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괜찮아요. 오빠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라고 말했고 그 말이 떨어지자 오빠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 고마워 수빈아.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린 적이 없었어요. 며칠이 지나고 회사 내 경영진 회의에서 우리의 신제품이 최종 라인으로 확정되었어요. 내가 제안했던 2번이 메인 라인으로 선정된 거예요. 그 순간 나는 내가 단지 오빠의 막내 여동생 같은 존재가 아니라 회사에서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느꼈어요. 오빠도 나를 보고 환히 웃었어요. 나는 그 웃음을 보며 속으로 심장이 두근거렸고 동시에 이제 우리가 함께 나아갈 수 있을까? 라는 기대가 커졌어요. 하지만 물밑엔 또 다른 갈등이 숨어 있었어요. 경쟁 부서의 시선, 시장의 반응, 그리고 친구 지역의 미묘한 감정까지요. 저녁에 회사 뒤풀이 자리에서 나는 술잔을 따르고 있었어요. 오빠가 내 옆에 앉았고 그는 조금 취한 듯 했어요. 수빈아, 너 진짜 대단해. 그 말이 떨렸고 나는 웃었어요. 하지만 이내 그의 시선이 무언가를 망설이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혹시 나한테 불편한 게 있어? 라고 내가 물었더니 그는 아니야, 다 괜찮아. 라고 대답했지만 그 입술이 얇게 떨렸어요. 나는 그 떨림을 보며 마음속 한편에 그 무엇이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음을 알아챘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잠깐 눈을 감았어요. 지나왔던 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오르고 나는 또다시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나는 왜 그를 좋아하게 됐을까? 나는 그에게 무엇이 되고 싶은 걸까? 그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내가 원하는 건 단 하나였어요. 그에게 진심으로 동등하게 다가가고 싶다는 것. 그리고 그가 나에게 진심으로 다가오기를 바라는 것. 다음 날 아침 회사 사무실 입구에서 지혁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혁은 친구이자 동료였지만 나에게는 오빠의 친구라는 관계에서 오는 묘한 거리감이 있었어요. 그는 인사를 건넸고 나와 오빠 사이가 변했다는 걸 눈치챈 듯 했어요. 수빈아, 어제 회식 자리에서 오빠 좀 취했던 것 같은데 괜찮았어? 라고 물었어요. 내가 네,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더니 지혁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그럼 다행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 아침 그 말이 나를 오싹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다행이다 뒤엔 뭔가 말하지 못한 무게가 숨어 있었거든요. 지혁은 또 저번 주 우리 친구 모임 너랑 나랑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라며 말을 꺼냈어요. 그 말이 나한테는 또 다른 신호였어요. 지혁과 나 사이에도 변수가 생기고 있다는 걸요. 한편 오빠는 그날 새벽 잠깐 회사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마음속에 묵직한 감정을 느꼈어요. 그가 왜 새벽에 왔을까? 혹시 민지 씨와의 일이나 집안 문제로 다시 무언가 터진 걸까? 그 의문이 나를 뒤흔들었고 나는 그날 밤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회사에서 나는 오빠에게 다가가 오빠 괜찮으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봤고 나는 그의 눈빛 속에 내가 어제보다 더 깊이 들어간 것을 느꼈어요. 괜찮아. 조금 복잡했지만 너 덕분에 많이 생각했어.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이 나한테 또 다른 파동을 일으켰어요. 생각했어라는 말 속엔 무수한 가능성과 동시에 미해결의 여백이 있었으니까요. 나는 그날 집으로 돌아올 때 내 휴대폰을 꺼냈어요. 오빠에게 오늘 저와 저녁 먹을래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려 했지만 송신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멈췄어요. 왜냐하면 나는 단순히 데이트라기보다는 우리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여전히 나에게 문을 열고 있었고 나는 그 문을 조금씩 밀어 넣었어요. 하지만 그 문이 완전히 열리진 않았다는 걸 알아요. 밤이 깊었을 때 나는 거울 앞에 섰어요. 내 앞에 비친 얼굴은 변했어요. 예전에는 그저 회사 막내 여동생 같았는데 지금은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었고 동시에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사람처럼 되었어요. 나는 속으로 다짐했어요. 내가 너에게 막내 여동생이 아니라 사람으로서 다가갈 때 나는 더 강해질 거야. 그리고 나는 그 생각을 품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제 남은 건 시간과 선택이에요. 그는 나를 진심으로 바라보고 있고 나는 그를 향한 마음을 숨기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 사이엔 아직 말하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과거가 있으며 또 다른 감정의 파도들이 밀려오고 있어요. 그러나 이젠 나는 알고 있어요. 그의 손끝이 떨릴 때 나는 마주 서 있을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다가오는 날들 속에서 우리는 함께 걸을 수도 있고 각자의 길을 나누어 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믿어요. 이 길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시작엔 두려움도 있지만 확실히 나를 움직이게 하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것이 사랑인지 책임인지 혹은 그 모든 것인지 아직 정확히 말할 순 없지만요. 이 길 위에서 나는 매일 나아가고 있어요. 그는 조금 늦을지라도 내가 그를 기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그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나 자신에게 솔직해질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는 나를 그냥 막내 여동생으로 보지 않기로 했고, 나도 나를 그저 여동생으로 머물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녁 하늘의 별처럼 우리의 관계에도 반짝이는 순간들이 찾아오겠죠. 제가 그 순간을 놓치지 않도록, 그리고 그가 그 순간을 함께 만들어가도록 나는 숨을 고르고 다시 걸음을 내디뎠어요. 왜냐하면 이건 단지 드디어 시작한 우리 이야기니까요. 우리 둘이 만들어갈 진짜 뜨겁고 진짜 화려한 날들이니까요. 다음 날 아침 회사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 나는 다시 그 순간을 마주했어요. 문 앞에 서 있던 오빠는 나와 눈이 마주치자 미소를 지었고 나는 그 미소에 잠깐 멈칫했어요. 그 미소는 예전에 친근한 막내 여동생에게 건네는 미소가 아니었어요. 그 미소에는 약간의 고민, 약간의 망설임, 그리고 조금은 설레는 감정이 섞여 있었고 나는 그걸 느꼈어요. 엘리베이터가 닫히고 우리는 각자 자리로 향했는데 내 마음은 멈춰 서 있었고 이제 우리 사이가 조금씩 바뀌고 있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출근 후 사무실 분위기는 조금 달랐어요. 나에게도 오빠에게도. 나는 문서를 정리하면서도 자꾸 그가 어떤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까 생각했고 그는 나를 향해 말을 걸기 전까지 뭔가 단간히 다짐하는 듯 보였어요. 오전 회의가 끝나고 난 뒤 오빠가 조용히 내 책상 앞으로 다가왔어요. 수빈아, 잠깐 나랑 얘기를 나눌 수 있어?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회의실 안은 피했고 밖 복도 쪽으로 우리 둘만 움직였어요. 그 자리에서 그는 진지하게 말을 꺼냈어요. 내가 제안한 이번 라인을 메인으로 밀어줄 수 있게 됐어. 그건 내가 보여준 열정 덕분이야. 나는 그 말에 마음이 뛰었고 동시에 내가 드디어 이를 인정받았구나라는 안도감이 올라왔어요. 정말이요? 오빠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그는 잠시 눈을 피했다가 다시 나를 보며 그래서 너랑 이걸 함께 성공시키고 싶어. 라고 덧붙였어요. 그 말이 내 마음을 또 다른 차원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함께 성공시키고 싶어라는 말은 단순히 업무의 동료를 넘는 제안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점심시간 나는 일부러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창밖에선 바람이 잔잔히 불고 있었고 햇살이 사무실을 부드럽게 비추고 있었어요. 나는 식사를 천천히 하면서 오빠에게서 받은 메시지를 떠올렸어요. 같이 성공시키고 싶다. 그 말이 계속 반복됐고 나는 그 말의 의미가 뭐지? 라고 물었어요. 나도 모르게 손끝이 떨렸고 식탁 위에 포크 소리가 크게 느껴졌어요. 오빠가 근처에 앉았어요.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가 수빈아, 오늘 회의 준비 잘하고 있지? 라고 물었어요. 나는 네, 오빠 덕분이에요. 제가 더 열심히 할게요. 라고 답했어요. 그는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 다 잘 될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어쩐지 위로를 받은 듯했고 동시에 내가 그에게 기대고 있다는 사실에 살짝 민망함이 일었어요. 오후가 되자 나는 내가 준비한 자료를 다시 점검했어요. 하지만 머릿속에는 다른 잡생각이 끼어들었어요. 우리는 지금 어디쯤 있는 걸까? 나는 진짜 그에게 사람으로서 다가가고 있는 걸까? 스스로 묻고 또 물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속에 불안이 올라왔어요. 그가 나를 여동생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시간이 너무 길었잖아. 그 생각이 제 자신을 더 흔들었어요.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나는 내 안에 있는 진심을, 확신을 놓을 수 없었어요. 저녁이 되기 전 오빠가 나를 불렀어요. 수빈아, 오늘 회의 끝나고 잠깐 우리 팀 구성 얘기하자. 나는 마음이 띄엄해졌어요. 팀 구성이라 해서 단순히 업무 얘기일 수도 있지만 나는 이미 우리라는 말에 반응하고 있었어요. 그는 너랑 함께 일하고 싶어. 내가 팀을 이끌어줘. 라고 말했어요. 나는 놀랐고 동시에 기뻤어요. 내가 단지 막내 여동생처럼 머물던 자리가 아닌 책임 있는 위치로 옮겨지고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네, 알겠어요. 준비해 볼게요. 라고 말했어요. 오빠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 수빈이니까 가능하다고 믿어. 라고 말했어요. 그 믿음은 나에게 큰 힘이었고 그만큼 부담도 생겼어요. 그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길었고 나는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흐릿해질 때까지 걷고 있었어요. 머릿속엔 오빠와 나의 관계, 업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나 자신에게 던지는 약속이 섞여 있었어요. 나는 이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어.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이전 자리로 돌아가게 돼. 그런데 동시에 내가 오빠에게 진짜로 다가갈 수 있는 걸까? 라는 불안이 또 올라왔어요. 나는 내 손바닥을 바라보았고 거기엔 어제처럼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어요. 그러나 그 떨림은 두렵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설렘이자 가능성이었어요. 며칠 뒤 회사 내 경쟁 부서에서 이번 라인에 대한 문의가 빗발쳤고 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내가 선택한 길이 맞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만큼 책임도 커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회사 회식이 있었고 술 기운이 조금 돌았을 때 오빠가 내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그는 한 손에 잔을 들고 나한테 속삭였어요. 수빈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나는 고개를 숙이며 오빠, 저도요. 라고 작게 말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 내 앞에 잠깐 나타난 민지 씨의 그림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민지 씨가 우리 둘을 잠깐 바라보고 지나갔어요. 나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그녀가 왜 여기 있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것이 또 하나의 심리적 클라이맥스였어요. 드러나지 않은 과거, 아직 열리지 않은 문이 있다는 신호였어요. 그날 밤 잠을 청하려 누운 나는 꿈에서 그 장면을 다시 봤어요. 민지 씨의 차가운 시선과 오빠의 그날의 단호한 표정이 겹쳐졌고 나는 흠칫했어요. 혹시 오빠가 민지 씨와 여전히 연결돼 있는 걸까? 라는 불안이 머리를 엄습했어요. 나는 눈을 뜨며 방 안을 바라봤고 침대 곁에 놓인 내 휴대폰이 반짝였어요. 지역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수빈아, 오늘 저녁에 우리 얘기 좀 할까? 그 문구가 또 나에게 무언가를 던졌어요. 지역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꺼낼 것인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었고 그 불안이 내 마음을 꽉 채웠어요.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 나는 회의실 문 앞에 서 있다가 오빠가 다가오는 걸 봤어요. 그가 나를 잠시 멈칫 바라봤고 나는 그 시선에 문득 불안해졌어요. 어제 괜찮았어? 그가 물었고 나는 네, 조금 깨달은 게 많았어요. 라고 답했어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 오늘 팀 발표에서 잘 보여줘. 라고 말했어요. 나는 그 말에 작은 떨림을 느끼며 들어갔고 발표를 하는 동안 나는 오빠의 시선이 내 뒤통수에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시선이 나에게 너를 보고 있다는 확인이었지만 동시에 내가 오빠에게 어떤 의미로 존재하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메시지 같았어요. 발표가 끝나고 큰 박수가 나왔어요. 나는 환하게 웃었고 오빠도 웃었어요. 그러나 그 미소에는 이제 시작이다라는 무언의 경고가 담겨 있었어요. 나는 그걸 직감했고 내 마음속에서 또다시 싸움이 시작됐어요. 사람으로 인정받는 내가 되고 싶어. 하지만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라는 질문이 반복됐어요. 회사 복도에서 지역이 나를 붙잡았어요. 그는 낮은 목소리로 수빈아, 너랑 오빠 사이 뭔가 달라졌더라. 라고 말했어요. 나는 잠시 머뭇거렸다가 네, 좀 그래요. 라고 답했어요. 지역은 고개를 숙이더니 조심해. 마음도 일도 둘 다 놓치지 않아야 돼. 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내 안에 깊이 남았어요. 마음도 일도 둘 다? 나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어요. 정말 둘 다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 라는 물음과 마주했죠. 그날 저녁 집에 와서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또 한 번 나 자신과 대화를 나눴어요. 수빈아, 너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야? 나는 속으로 답했어요. 나는 너에게 사람이고 싶어. 여동생이 아니고 너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그 답을 입 밖으로 내뱉진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그 문장은 확고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는 덧붙였어요. 너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마. 그 말이 나를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며칠 뒤 회사에서 팀 미팅이 있었어요. 내가 이끄는 팀과 오빠가 이끄는 프로젝트 팀이 함께하는 자리였고 나는 준비해온 프레젠테이션을 마쳤어요.
그 순간 오빠가 나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의 그 고개 하나가 나에게 준 신뢰감을 느꼈어요. 발표 후 외부 클라이언트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팀원들이 환호했어요. 나는 그 환호 속에서 오빠와 내가 함께 이뤄낼 수 있는 무언가를 느꼈고 그게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공동체라는 단어와 연관돼 있다는 걸 이해했어요. 하지만 그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또 다른 목소리를 들었어요. 친구 지역이 보낸 문자였어요. 오늘 만나서 이야기해요. 중요한 일이 생겼어요. 그 한 줄이 또 하나의 불안을 던졌고 나는 그 문자 앞에서 긴 숨을 내쉬었어요. 중요한 일이라면 무엇일까? 지역이 나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나는 아지랑이처럼 흐릿한 미래를 마주하며 그 흐릿함 속에 숨겨진 진실을 맞이할 준비를 조금씩 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사무실에서 오빠가 내 자리로 와서 말했다고 기억해요. 수빈아, 내일 일찍 출발해서 전체 해외 바이어 미팅에 참석하자. 나는 깜짝 놀랐지만 곧 마음이 설렜어요. 네, 좋아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말과 함께 내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함께하는 일이 커지고 있다는 증거였고 나 또한 그 일의 중심에 서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켠엔 또 다른 질문이 도사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함께 가는 길이 로맨스인가, 파트너십인가, 혹은 둘 모두인가? 그 밤 나는 잠을 설치며 준비를 했어요. 출장 가방을 펴놓으며 내 옷들 가운데 가장 단정하면서도 나 자신답다고 느끼는 옷을 골랐어요. 오늘은 나를 보여줄 날이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죠.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한편으로는 그에게 여전히 막내 여동생처럼 보이지 않을까라는 두려움과 마주했어요. 그 두려움이 나를 흔들었지만 나는 그 위에 또 하나의 결심을 덧붙였어요. 나는 그에게 사람으로 다가갈 거야. 그 누구의 여동생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다음 날 아침 비행기를 타고 이동하던 중 나는 창 밖을 바라봤어요. 구름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이 앞에 펼쳐졌고 나는 그 순간 새로운 날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느꼈어요. 옆자리엔 오빠가 앉아 있었고 나는 그 자리에서 처음으로 같이 가는 동반자라는 감각을 느꼈어요. 그와 나는 아직 공식적으로 연인이 아니고 나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지만 서로에게 조금 더 가까워졌고 조금 더 투명해졌어요. 그리고 나는 알았어요. 진짜 3번의 데이트 이후의 삶이 시작됐음을.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이야기엔 더 많은 면이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과거의 상처, 숨겨진 관계, 친구 지역과의 거리감, 그리고 회사 내 권력 싸움까지. 하지만 나는 준비돼 있어요. 오빠가 나를 한 사람으로 봐주는 순간을 위해, 내가 나 자신을 온전히 표현하는 순간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화려한 날들을 위해. 나는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그가 나를 억누르지 않고 내가 그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거리까지. 우리는 함께 걸을 수도 각자의 길을 나눠 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이미 결정했어요. 이 길 위에서 나는 나를 잃지 않을 거예요. 그는 나에게, 나는 그에게 서로의 사람이 되기로요. 그렇게 우리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나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당신께 약속드릴게요. 다음 장면에서는 그 문틈 사이로 들어온 불빛이 완전히 밝아질 거예요. 우리의 화려한 날들이 드디어 시작되니까요. 그가 내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나는 그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고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공항의 공기가 낯설게 스며들었는데요. 출입구 앞에서 오빠가 휴대폰을 쥔 손끝을 유난히 꽉 잡고 있는 걸 봤어요. 평소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작은 습관이었지만 그 순간엔 유독 신경이 쓰였고 이상하게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나는 물어보지 않았고 오빠도 말하지 않았는데요. 말하지 않음으로써 만들어지는 구멍이 오히려 더 크게 벌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공항을 벗어나 바이어 미팅 장소로 가는 차 안에서 오빠는 몇 번이나 창밖을 보며 멈칫했고 그때마다 내 마음은 같이 멈추었어요. 그러다 그는 갑자기 조심스럽게 고백했어요. 수빈아, 어젯밤에 연락이 왔어. 그 한 줄이 내 숨을 삼켜버렸는데요. 나는 대답하는 대신 손목을 살짝 움켜쥐었어요. 그가 덧붙였어요. 전처에게서. 단어 하나하나가 내 귀 안쪽을 긁고 지나갔고 순간 머릿속에 떠오른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왜 하필 지금? 왜 우리가 겨우 서로를 사람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이 시점에? 차창에 비친 제 얼굴은 놀라울 만큼 담담했는데요.
담담함이란 게 꼭 평온함을 뜻하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하고 나는 짧게 말했어요. 정리할 건 정리해야죠. 그 말은 겉으로는 어른스러웠지만 속으론 작은 아이처럼 울음을 참는 문장에 가까웠어요. 오빠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고 표정이란 게 그래요. 말보다 먼저 닿아서 상대를 흔들어요. 그냥 미안해. 그의 미안함은 내게 사과였지만 동시에 나에게 맡겨지는 인내였고 나는 그걸 하나의 비처럼 가슴에 담았어요. 그게 스스로를 더 가파르게 만들지라도. 바이어 미팅은 예상보다 빡빡하게 흘러갔고요. 내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반응이 좋았어요. 이번 라인의 미니멀한 실루엣과 블랙 컬러의 다목적성을 강조했는데 오빠가 중간중간 내 설명을 보완해주면서 호흡이 잘 맞았고 나는 그 호흡이 마치 마음의 코드도 함께 맞춰주는 듯해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그런데 회의 말미 바이어 측에서 한 장의 사진을 책상 위로 밀었고요. 나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이 식어버렸어요. 경쟁 부서의 누군가가 이번 라인의 핵심 포인트를 유출한 흔적이 담긴 화면 캡처였고 날짜가 어제 밤이더라고요. 바이어는 웃으며 걱정하지 마세요. 확인차 공유한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내 귀엔 이미 누가 당신들의 비밀을 만졌다라고 들렸어요. 회의실을 나오는 길 오빠가 낮게 물었어요. 알고 있었어? 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근데 알 것 같아요. 우리가 올라오기 전 누구한테서 메시지가 왔거든요. 오빠가 멈춰섰고 내 눈을 똑바로 보았어요. 지역이요. 그의 표정에 여러 색이 뒤섞였어요. 놀람, 경계, 그리고 보호하려는 마음. 나는 숨을 한번 고르고 이어서 말했어요. 지역이 만나자고 했는데 중요한 얘기라고만 했어요. 그때는 그 말이 그냥 우정의 예의처럼 들렸는데 지금은 다른 것 같네요. 오빠는 짧게 숨을 뱉었어요. 그럼 오늘 밤에 연락해봐. 내가 같이 있을게. 그 말이 든든하게 들렸지만 동시에 묘한 거리감도 느껴졌어요. 나의 문제와 그의 문제가 하나로 엮이기 시작하는데 그 끈의 한쪽 끝이 그의 과거라는 게 마음을 자꾸 아릿하게 만들었거든요. 호텔방에 들어와 커튼을 닫자 고요가 깊어졌어요. 침대 모서리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는데요. 결국 지역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 밤 이야기해요. 답은 금방 왔어요. 영상통화 가능해? 나는 그래라고 보냈고 화면 속 지역은 어딘가 초조했어요. 인사를 나누기 전에 그는 먼저 사과했는데요. 수빈아, 미안한데 내가 놀랄 이야기야. 그 말은 언제나 최악의 상상을 빠르게 끌고 오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로 했어요. 지역이 말을 꺼냈어요. 어제 우리 팀에서 회의하고 있었는데 누가 이번 라인 내부 자료 일부를 들고 다니는 걸 봤어. 핸드폰으로 찍어두기도 하고.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잘 아는 사람이더라. 내 목이 바짝 말랐고 화면 속 그의 입술이 한 음절씩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민지 씨. 이름 하나가 울림을 넓게 만들었고 그 울림이 방 암벽에 부딪혀 되돌아와 내 귓가에 다시 꽂혔어요. 나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침착하게 물었어요. 확실해요? 지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직접 받고 우리 정보팀도 일부 확인했어. 공식 보고로 올리기 직전인데 내가 관련돼 있을까봐 먼저 알려야겠다 싶었어. 전화를 끊고 나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어요. 과거의 그림자와 현재의 책임이 한 화면에 겹쳐지는 순간이었고 내 마음 한가운데 얇은 얼음판이 깔리는 느낌이 들었어요. 얼음판 위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금이 팍팍 가버리는 그런 긴장감이요. 나는 결국 오빠에게 사실을 말했어요. 오빠는 내 말이 끝나자마자 잠시 눈을 감고 조용해졌는데 그 조용함 속에 아주 많은 감정이 있었어요. 이 일이 이렇게 번질 줄은. 그가 고개를 들고 나를 보며 추가했어요. 일단 본사에 보고하자. 누가 던진 불씨인지 어디까지 번졌는지 확인해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시에 두려움도 올라왔어요. 보고하게 되면 민지에 대한 공식 조사가 시작될 거고 그 과정에서 내가 괜히 얽힌 것처럼 보일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피할 순 없었어요. 피하는 대신 정면으로 보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여동생이 아닌 사람으로 서려면 이런 순간에 도망치지 말아야 해. 다음 날 오전 바이어와의 보충 미팅이 끝난 뒤 오빠와 나는 조용한 라운지에 앉아 본사와 통화를 했는데요. 정보팀의 매뉴얼은 명확했어요.
관련자 전수 확인, 로그 기록 추적, 휴대기기 포렌식 협조 요청. 내 이름이 그 목록 어딘가에 올라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고 불안이 밀려왔어요. 오빠는 그 불안을 눈치채곤 낮게 단호하게 말했어요. 수빈아, 내 잘못 아니야. 내가 먼저 나한테 말했잖아. 그게 제일 중요해. 그 말이 내 심장에 얹힌 돌덩이를 살짝 들어올렸고 나는 작게 숨을 쉬었어요. 그러자 그는 목소리를 더 낮췄어요. 그리고 어젯밤 전처 연락건은 내가 정리할게. 그 문제는 내 문제니까. 나는 그 말을 듣고 싶었고 동시에 두려웠어요. 정리한다는 말이 때로는 잔인한 결심을 담기도 하잖아요. 그 잔인함 속에서 내가 어디에 서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사람 대 사람으로 서기로 결심했잖아. 그럼 흔들리지 말자. 오후 비행기 시간까지 여유가 조금 생겨서 우리는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었어요. 바람이 서늘했고 나뭇잎에 남은 빛이 조금씩 기울어지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빠가 갑자기 말을 꺼냈어요. 수빈아, 내가 묻지 않아도 말할게. 전처가 연락한 이유는 사과였어. 그때 제대로 사과를 못했다고. 하지만 그게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뜻하는 건 아니야. 나는 돌아갈 생각 없어. 그건 과거야. 그의 문장은 또렷했는데 내 마음은 오히려 한 번 더 흔들렸어요. 단호함의 끝머리에 묘한 외로움이 묻어 있었거든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왜 그 손이 그렇게 떨렸어요? 오빠는 잠시 웃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무서웠거든.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 떠날까봐. 그 순간 나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고 나도 모르게 웃었어요. 떠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3번을 요청하지 않아요. 오빠가 내 눈을 오래 바라봤고 나는 그 시선 속에 나를 확인했어요. 여동생이 아닌 누군가의 사람으로. 서울로 돌아오자마자 본사 회의실 공기가 묵직했어요. 정보팀이 보여준 로그 기록엔 우리가 모르는 시간대에 접근 흔적이 있었고 내가 작업했던 폴더 근처에서 몇 번이나 의심스러운 역추적이 발견됐어요. 민지의 이름은 공식적으로 거론되지 않았지만 시간대가 미묘하게 겹치는 순간들이 있었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 나왔을 때 민지가 서 있었어요.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바로 다가왔고요. 기분 나쁜 웃음도 억울한 눈물도 아닌 길 잃은 사람에게서 나는 기척으로 말을 꺼냈어요.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나는 도망치지 않기로 했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사람 없는 작은 휴게 공간으로 갔는데요. 민지가 먼저 말했어요. 오해받을 만한 일이 있었던 건 맞아. 하지만 진짜로 훔치진 않았어. 그녀의 눈빛엔 진실과 변명이 섞여 있었고 그건 누구나 가진 인간의 복잡함을 드러냈어요. 왜 그런 사진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조용히 묻자 그녀가 낮게 한숨을 쉬었어요. 내가 맡았던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방향을 바꾸면서 우리 라인에 대해 비교 질문을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예전 회의에서 봤던 화면 일부를 기억나는 대로 정리하다가 확인하려고. 바보 같았지. 보고 절차를 밟았어야 했는데. 그녀는 손을 비벼댔어요. 나 너한테 사과하려고 했어. 예전 일도 그렇고. 근데 타이밍이 항상 나빴어. 민지의 말이 끝났을 때 내 심장 안쪽에서 오래된 감정이 뒤척였어요. 분노, 질투, 경계. 하지만 그 감정들 아래 아주 얇게 깔린 이해의 기미 같은 것이 보였어요. 나도 실수하는 사람이니까. 그날 저녁 지역을 만나러 갔어요. 카페 구석자리에서 지역은 미리 앉아 있었고 내 얼굴을 보자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수빈아, 미안하다. 요즘 여러모로 신경이 쓰였지? 나는 자리에 앉으며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응, 근데 괜찮아. 버틸 수 있어. 지역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뜻밖의 말을 꺼냈어요. 오빠 너 좋아한다.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시간의 속도가 흩어지는 걸 느꼈어요. 경쟁 부서의 시선, 민지의 그림자, 오빠의 과거, 그리고 지금 눈앞의 고백. 모든 조각들이 소용돌이처럼 휘감겨서 나를 밀어올렸어요. 지역아, 너 왜 지금 말해? 지역은 정면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대답했어요. 이제야 분명해졌거든. 너랑 오빠 사이가 변하고 있는 걸 보면서도 내가 할 말을 못하는 게 더 비겁했어. 그 문장은 정직했어요. 정직함은 때때로 잔인하지만 분명히 길을 보여주기도 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말해줘서. 근데 나 알잖아. 지혁은 웃었어요. 씁쓸하지만 깨끗한 웃음이었어요. 알지. 그래서 미리 정리하려고. 내가 혹시라도 나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되니까. 그 말이 고마웠고 동시에 마음 한편이 찡했어요. 우정과 사랑이 어긋나지 않으려면 때로는 스스로 한 발 물러서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는 그날 동시에 배웠어요. 회사로 돌아오면 또 다른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이어가 요청한 수정안, 내부 감사팀의 확인, 그리고 팀원들의 피로. 그 와중에 오빠는 나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잠시 멈췄고 그 잠깐의 멈춤이 나를 붙들어 주었어요. 하루는 야근을 마치고 복도 끝에서 마주쳤는데 우리의 발걸음이 동시에 멈췄죠. 그는 낮게 물었어요. 괜찮지? 나는 웃었어요. 네, 오빠. 괜찮아요. 그러자 그는 조금 더 가까이 와서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어요. 고마워, 버텨줘서. 그리고 좋아해. 그 한마디가 내 심장을 튕겨 올렸고 오래 준비해둔 말이 혀끝에서 자연스레 흘렀어요. 나도요. 오래전부터요. 우리는 서로를 안지 않았어요. 손도 잡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날 우리 사이에는 차마 눈으로 보지 못하는 무언가가 진하게 묶였어요. 조심스럽고 어른스럽고 그렇지만 숨길 수 없는 마음의 매듭 같은 것. 며칠 후 정보팀의 최종 결과가 나왔어요. 공식적인 유출 정황은 없다고 결론났고 관리 소홀에 대한 개선 권고가 내려왔어요. 민지는 경고 조치를 받았고 나는 그 소식을 들으며 묘하게 안도했어요. 세상엔 의도치 않은 잘못이 있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기회가 있을 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구원이 되기도 하니까요. 오빠는 회의가 끝난 뒤 나를 찾아와 작은 메모지를 건넸어요. 오늘 저녁. 장소와 시간이 적혀 있었고 그 메모지는 마치 오래전 우리가 합의했던 3번의 연장선처럼 보였어요. 나는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갈게요. 저녁이 되어 그 장소에 갔는데 오빠는 먼저 와 있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는데 눈빛은 맑았고 단단했어요. 우리는 식사를 차분히 했고 일 얘기도, 바이어 얘기도, 지역 얘기도, 민지 얘기도 조금씩 했어요. 그러다 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수빈아, 내가 나를 사람으로 보게 해줬어. 그 말이 나를 울컥하게 했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빠도요. 나를 막내 여동생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서게 해줬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오빠가 숨을 고르더니 덧붙였어요. 그래서 묻고 싶어. 우리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할까? 나는 속으로 셀 수도 없게 연습했던 대답을 꺼냈어요. 네. 근데 천천히요. 서로의 속도에 맞춰서. 그는 웃었어요. 그래. 천천히. 대신 확실하게.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마음은 놀랍도록 편안했어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 무엇을 포기해야 할지 아는 편안함, 그리고 무엇을 끝내 지키려 하는지 스스로를 믿는 편안함. 길을 나서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빛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밤이었고 작은 별들이 희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 떨림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우리가 떨린다는 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구나. 두려움도 설렘도 줄곧 흔들리는 마음도 결국은 살아있는 증거고 사랑이 자라나는 방식이구나. 다음 날 팀원들에게 이번 라인 양산 계획을 전하면서 나는 내 목소리가 조금 더 낮고 단단해졌음을 느꼈어요. 팀원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도 변했더라고요. 책임을 믿어주는 눈빛, 함께 가겠다는 신호. 회의가 끝나자 팀 막내가 다가와 속삭였어요. 팀장님 멋있어요. 나는 처음으로 팀장이라는 호칭이 어색하지 않았고 기분 좋게 웃었어요. 그 순간 어딘가에서 울리던 작은 불안의 종소리가 잦아드는 걸 느꼈어요. 불안은 없어지지 않지만 때가 되면 우리 안에서 다룰 수 있는 온도로 식더라고요. 오빠와 나는 평일 저녁마다 조금씩 일정을 겹쳤어요. 남들이 보기에 단지 업무 협의 같았지만 우리에겐 서로의 하루를 확인하는 의식 같았어요. 가끔은 말없이 커피만 마셨고 가끔은 장난처럼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가끔은 아주 진지하게 우리는 어디쯤 와 있나를 나눴어요. 오빠는 더 이상 과거를 피하지 않았고 나는 더 이상 내 마음을 숨기지 않았어요. 그 과정이 우리 둘을 닮게 만들었고 동시에 각자의 얼굴을 선명하게 했어요.
무엇보다 소중했던 건요. 우리가 서로의 호흡을 헤아릴 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빠르게 달릴 때와 잠깐 멈춰 설 때, 잡아줄 때와 내버려 둘 때, 그 균형을 배우는 시간들. 어느 금요일 밤 회사 건물 불이 거의 꺼질 즈음 복도 끝에서 오빠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이수빈. 그가 성까지 부르는 건 드물었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네, 오빠. 그가 다가와 아주 짧게 말했어요. 고맙다. 내 사람이 되어줘서. 그 말이 식지 않는 온도로 내 가슴에 남았어요. 나는 담담히 대답했어요. 오빠도요. 내 사람이 되어줘서. 우리는 그 말 한 줄로 어떤 약속을 대신했어요. 서명도 도장도 없지만 가장 강한 약속. 지켜보는 이 하나 없어도 결코 취소되지 않을 약속. 물론 모든 게 평탄하진 않을 거예요. 시장 상황은 언제든 뒤집힐 수 있고 회사 안팎의 이해관계는 예고 없이 흔들릴 수 있고 사람의 마음도 계절처럼 변덕스러울 수 있죠.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아요. 흔들림 속에서도 지킬 수 있는 게 있다는 걸,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걸. 여동생이 아닌 사람으로 서기로 한 약속이 나를 붙들고 있고 오빠 또한 자신의 과거를 핑계로 삼지 않겠다고 다짐했어요. 민지는 새로운 팀으로 옮겨 조용히 다시 시작했고 지혁은 내 곁에서 여전히 든든한 친구로 남아 있었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해지는 법을 조금 배웠고 때로는 솔직함이 상처를 남길지라도 끝내는 그 상처가 우리를 자라게 하리라는 것도 믿게 되었고요. 가끔 그날의 공원 바람을 떠올려요. 내가 떠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3번을 요청하지 않아요라고 말하던 순간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은 단단했죠.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우리의 3번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마음 깊이 인정한 순간이요. 그 인정이 우리를 앞으로 데려왔고 지금도 데려가고 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있어요. 나는 나를 잃지 않을 거고 우리는 서로를 잃지 않으려 노력할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둘의 호흡은 맞춰질 거고 그 호흡이 어느새 화려한 날들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곁에 자리를 잡겠죠. 밤마다 잠들기 전 나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요.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더 사람으로 서 있었나? 그 질문에 응이라고 답할 수 있는 날이면 나는 편히 눈을 감아요. 그리고 그 편안함 안에서 내일 오빠에게 건넬 아주 짧은 문장을 준비하죠. 우리 오늘도 천천히요. 느리지만 확실하게 흔들리더라도 놓지 않게 서로를 사람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오늘도 이어가자고요.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누군가의 여동생도 누군가의 과거도 아닌 오로지 우리 두 사람이 스스로의 이름으로 써내려가는 문장으로. 그날 아침 사무실 문을 열자마자 낯익은 커피향 사이로 이상하게 가벼운 기운이 스며들어 있었는데요. 마치 오늘은 무언가 오래 기다린 답을 받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출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고 이번 라인의 대형 팝업을 여는 날이기도 했어요. 팀원들은 평소보다 일찍 모였고 저는 발표 순서와 동선, 현장 피드백 수집 방식을 한 번 더 점검했는데요. 이상하게 손끝이 덜 떨리더라고요. 긴장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내가 믿을 만한 사람들과 서 있다는 확신 때문이었어요. 복도 끝에서 오빠가 걸어오다가 잠시 멈춰 저를 바라봤고 저는 그 눈길만으로도 오늘 우리 잘할 거야 라는 말을 들은 것처럼 마음이 놓였어요. 수빈아, 마지막 체크만 하면 되겠다. 그가 그렇게 말했는데요. 목소리에 담긴 평온함이 제 불안을 눌러주고 용기를 딱 맞는 크기로 올려줬어요. 현장에 도착하니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다양한 연령대의 고객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신발을 만져보고 있었어요. 제가 고집했던 블랙 컬러와 미니멀 라인이 실제로 다리에 닿는 순간 표정이 환해지는 걸 보는데 그동안의 밤들이 한꺼번에 보상받는 느낌이 났어요. 50대 부부가 서로에게 이거 예쁘네, 가볍고 편안해라고 말하는 걸 듣고 20대 학생들이 옷 아무거나 입어도 다 맞는 느낌이라며 사진을 찍는 걸 보면서 제가 회의실에서 붙들고 늘어졌던 문장이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는 걸 확인했어요. 그때 오빠가 제 옆에서 낮게 속삭였죠. 내가 맞았네.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가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고 그 짧은 호흡만으로도 오늘 하루를 지탱해줄 힘이 차올랐어요. 오전 행사가 매끄럽게 흘러가던 중 뜻밖의 변수가 들어왔어요. 일부 사이즈가 예상보다 빨리 품절 조짐을 보이는 거였는데요.
유통 담당이 다급히 와서 재고 분산과 온라인 전환 제한을 이야기했어요. 잠깐의 정적이 흘렀고 팀원들의 눈이 제게 향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당황해 작은 실수라도 했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빠르게 결정을 내렸어요. 현장 시착 집중 사이즈를 당겨서 회전율을 높이고 구매는 온라인 QR로 연동해요. 체험 구매 전환으로 가죠. 대신 QR 페이지 첫 화면에 팝업 방문 고객 전용 쿠폰을 걸고 배송 옵션은 오늘 주문 건 이길 출고로 묶어요. 말이 끝나자마자 오빠가 짧게 덧붙였어요. 고객 응대 멘트는 내가 정리할게. 현장 체험, 집에서 편안한 수령으로. 우리는 눈빛을 한 번 더 맞췄고 그 작은 합의 상황을 뒤집었어요. 길게 늘어서 있던 줄이 흩어지지 않았고 고객들은 오히려 편안해라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나는 그 순간 생각했어요. 위기가 꼭 우리를 흔들기만 하는 건 아니구나. 서로를 확인하게도 만드는구나. 점심 무렵 현장에 지역이 나타났어요. 멀찍이 서서 한참을 지켜보더니 제게 가까이 와서 웃었죠. 팀장님 멋있다. 가볍게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는데 그 안에 내가 선택한 길을 응원한다는 마음이 숨겨져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고마워. 그날 말 진심이어서 더 고마웠어. 지역이 잠깐 시선을 떨구더니 담담하게 답했어요. 우린 친구로 오래 가자. 그게 우리한테 제일 좋은 모양새 같아. 그의 말투가 깔끔해서 오히려 울컥했는데요. 마음을 다잡고 저는 명확하게 웃었어요. 그래. 오래 가자. 오후 세션에서 고객 후기 영상이 실시간으로 화면에 올라왔고 1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얼굴들이 편하다, 예쁘다, 출근용으로 딱이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이어졌어요. 제 주장과 오빠의 기준, 팀의 실행이 한 점으로 수렴되는 순간이었는데요. 화면 마지막에 예상 못한 영상 하나가 떴어요. 이전에 피드백을 준 제 고등학교 친구들이 신발을 신고 뛰어보며 이거 찐이다라고 외치는 장면이었죠. 저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고 오빠가 어딘가 쑥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가 부탁했어. 내가 처음 끌어당긴 목소리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 같이 보여주고 싶었거든. 그 말이 제 가슴을 깊게 건드렸어요. 저를 여동생으로 두던 사람이 아니라 나를 구성하는 시간들을 한 프레임 안에 담아 보여주고 싶어 하는 사람. 그 마음이 제게는 무엇보다 큰 선물이었어요. 행사의 마지막 순서로 고객 토크가 진행됐고 사회자가 제품을 기획한 분을 모셔보겠다고 말하며 제 이름을 불렀는데요. 환호성 사이로 무대 중앙에 섰을 때 눈앞이 약간 흐려졌어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어요. 처음 이 라인을 고집했을 때 사실 조금 무서웠어요. 실패하면 혼자 욕을 다 먹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괜찮아, 같이 가자라고 말해줬고요. 그 말 한 줄이 오늘을 만들었어요. 예쁘고 편한 건 결국 사람의 하루를 조금 더 나아지게 한다고 믿어요. 오늘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웠으면 좋겠어요. 짧은 박수 뒤에 어딘가에서 충분히 가벼워요. 라는 목소리가 터졌고 모두가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서 저는 마음 한가운데 작은 결심이 또렷해지는 걸 느꼈어요. 행사가 끝나갈 즈음 회장님이 현장에 도착했고요. 저를 불러 조용히 말했어요. 원칙을 바꾸라고 했지? 잘 바꿨네. 다음 분기 내가 제품군 하나 더 맡아봐. 그 말이 던져놓은 파장이 얼마나 큰지 알았지만 저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사람에게 온 기회는 벅차지만 본인의 이름으로 책임을 쓰겠다고 마음먹은 이후엔 무게가 다르게 느껴져요. 해보겠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제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아서 스스로도 놀랐어요. 회장님이 돌아서며 슬쩍 웃었고 그 미소를 보면서 저는 사람은 결국 누군가의 신뢰 위에서 확신을 배우는구나 했어요. 정리까지 마치고 밤 공기를 마시며 걸어 나오는데 오빠가 제 옆으로 천천히 들어섰어요. 한참 말이 없었죠. 묻지 않아도 공유되는 침묵이 있어요. 저는 먼저 입을 열었어요. 오늘 고마워요. 진짜로. 오빠가 고개를 저었죠. 고마워해야 하는 쪽은 나야. 내가 나를 사람으로 서게 했거든. 그 말은 이미 여러 번 들었지만 들을 때마다 다른 온도로 스며들었어요. 우리는 길가 벤치에 나란히 앉았고 그는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더니 제 손에 쥐어줬어요. 반지는 아니었고 얇은 금색 카드 지갑이었어요. 모서리에 제 이니셜이 작게 새겨져 있었죠. 이거 뭐예요?
제가 웃으며 묻자 오빠가 아주 단순하게 대답했어요. 너 이름으로 일하고 너 이름으로 사랑하자. 오늘 같은 날에 너 이름이 빛나야지. 그 말은 어떤 약속보다 제 마음을 뜨겁게 했어요. 저는 지갑을 꼭 쥐었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럼 오빠 이름도 내가 빛나게 해줄게요. 그때 멀리서 지혁이 손을 흔들며 다가왔고 옆에 민지가 조심스럽게 서 있었어요. 둘이 함께 온 게 의외였지만 어색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민지가 먼저 말했어요. 축하해. 오늘 정말 좋았어.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고마워요. 당신한테도 새로운 시작이 있으면 좋겠어요. 민지가 짧게 미소를 지었고 지혁이 장난스럽게 덧붙였어요. 이제 우리끼리 이상한 오해 같은 건 그만하자. 삶이 짧다. 모두가 웃었고 웃음이 스르르 밤 공기와 섞였어요. 마음속 오래된 매듭들이 하나씩 풀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꼭 소리로 들리진 않지만 분명히 느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다음 주부터는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날 밤만큼은 조금 특별하게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네 사람이 함께 늦은 저녁을 먹으러 갔고 소소한 농담과 별것 아닌 이야기들로 테이블이 따뜻해졌어요. 헤어질 때 민지가 먼저 돌아섰고 지혁이 제게 작게 속삭였어요. 행복해라. 말이 짧아서 오히려 울컥했어요. 너도. 서로의 등을 가볍게 두드리는 일은 진심이 없으면 오래 남지 않아요. 우리는 진심을 나눴고 그건 오래 갈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에 흐르는 불빛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조용한 질문을 하나 꺼냈어요.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더 사람으로 서 있었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어요. 응. 그 대답 위에 저는 하나를 더 올렸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제의 우리보다 더 가까워졌나? 이번엔 웃음이 먼저 나왔어요. 응, 확실히. 휴대폰이 진동했고 오빠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잘 도착하면 연락해. 오늘 고맙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우리 내일도 천천히요. 그러자 금세 오는 답장. 내일도 모레도. 다음날 사내 게시판에 고객 후기 영상이 올라왔고 팀 축하글이 이어졌어요. 저는 팀원들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며 댓글을 달았고 모두가 함께 만든 결과라는 걸 강조했어요. 그게 제 스타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어깨에만 빛을 몰아주지 않는 방식, 대신 빛을 나눠서 공간 전체를 환하게 하는 방식. 오빠가 지나가며 제 화면을 힐끗 보고 말했어요. 리더 같다. 저는 손을 흔들며 장난처럼 말했죠. 원래 그랬는데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주 진지하게 받아쳤어요. 맞네. 원래 그랬네. 저녁이 되어 퇴근하려는데 오빠가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걷자. 우리는 회사에서 집까지 이어지는 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봄도 여름도 아닌 계절 사이 어딘가에 바람이 불었고 그 바람이 두 사람 사이 간격을 적당히 데워주더라고요.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그가 말했어요. 언젠가 내가 원하면 더 큰 약속을 하고 싶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보았고 마음속 가장 단단한 부분이 부드럽게 풀리는 걸 느꼈어요. 원할 때 말할게요. 그때까지는 오늘처럼. 그는 웃었고 저는 따라 웃었어요. 오늘처럼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딱 맞는 주문이었어요. 과하지 않게, 모자라지 않게, 매일의 온도로. 집 앞 골목에서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오빠, 나 사실 아직도 가끔 무서워요. 잘못할까봐, 놓칠까봐.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답했어요. 무서우면 내 손을 잡아. 못 오면 내가 갈게. 말은 간단했지만 약속은 단단했어요. 저는 손을 내밀었고 그는 자연스럽게 맞잡았어요. 그 순간 마음속 어둑한 방 하나에 전등이 켜지는 듯 했어요. 아주 환하진 않아도 길을 잃지 않을 만큼 충분한 불빛. 현관 앞에서 잘 자요라고 인사하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오래전 제 목소리가 귓가에 겹쳐졌어요. 3번만 데이트해주세요. 그때 저는 떨렸고 작았고 자신이 없었죠. 그런데 지금의 저는 여전히 떨리지만 작지 않았고 자신이 있었어요. 여동생이 아니라 사람으로. 누군가의 그림자에 머무르지 않고 내 이름으로 서는 사람으로. 그 길은 생각보다 멀었지만 생각보다 더 반짝였어요. 왜냐하면 누구의 힘으로 끌려온 길이 아니라 함께 걸어서 도착한 길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건 아마도 우리가 오래 기억할 장면일 텐데요. 며칠 뒤 팀 회식이 끝나고 회사 옥상에 잠깐 올라갔을 때 오빠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내 제 손에 쥐어줬어요. 다음 분기 목표 목록. 저는 웃으며 펼쳤는데 맨 아래 줄에 조그맣게 쓰인 문장이 있었어요. 우리의 생활을 더 편하게, 우리의 마음을 더 솔직하게.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고 크게 숨을 내쉬었어요. 좋다. 이건 무조건 달성.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그리고 하나 더. 저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그는 아주 장난스럽게 눈을 찡긋했어요. 주말에 내가 좋아하는 빵집. 저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건 매주 달성. 밤하늘이 깊어졌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어요. 멀리 도로 위로 불빛이 흐르고 도시의 소음이 낮은 파도처럼 밀려왔다가 사라졌어요. 저는 그 소리 위에 제 마음의 문장을 하나 더 얹었어요. 우리 오늘도 내일도 천천히요. 그 문장은 바람에 흩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선명해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좋은 이야기는 급하게 달려가 끝에 닿지 않고 숨을 맞추며 끝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이 만든다는 걸요. 넘어지면 손을 내밀고 흔들리면 어깨를 내주고 기쁘면 함께 웃는 사람들. 우리가 딱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